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과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항상성 조절의 뒷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책 89쪽 그리고 워크북은 32쪽을 펴서 같이 공부해볼까요? 89쪽, 32쪽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혈당량과 삼투압이 어떻게 조절되는가입니다. 혈당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혈액에 얼마만큼의 포도당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을 꺼내 봐야겠죠. 혈액 한 방울을 꺼내서 혈당량 측정기라고 하는 것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이 혈당량 측정기가 여러분들의 혈당이 얼마 정도인지 측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120mg 데시리터라고 하는 값을 가집니다. 이 값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되면 고혈당 혹은 저혈당이라고 하는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혈액에는 이렇게 적혈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요. 이 혈액에 포함된 포도당을 혈당량이라고 부릅니다. 혈당량은 닭 1리터당 약 1g 정도로 유지돼요. 물론 1g은 평균값이고요. 대략 한 0.7부터 1.3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그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때문에 여러분들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혈당량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간과 이자는 이 혈당량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조절을 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비정상적인 고혈당으로 인해서 그 혈당에 있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당뇨라고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대사성 질환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죠. 혈당량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 치솟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기 때문이겠죠. 하루 3번의 식사가 여러분들이 혈당을 높이게 되는데 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너무 높은 혈당 상승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돼요. 반면 여러분들이 밤에 자고 있으면 밥을 먹지 않으니까 혈당이 점차 떨어져서 계속 떨어지겠죠. 혈당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지금 보시면 밤에 혈당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것 또한 조절이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의 몸에는 간이라고 하는 포도당의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포도당을 하나하나 이어서 만들어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글리코젠이라는 물질을 분해하게 되면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포도당을 합성해서 글리코젠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포도당이 부족하다 이러면 글리코젠 분해해서 꺼냈으면 되겠죠. 반면 포도당이 너무 남는다 라고 하면 포도당을 이용해서 글리코젠을 만들면 될 거예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혈액에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간에서 혈액으로 포도당이 방출되게 되면 혈액의 혈당량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혈당량이 너무 높게 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흡수해가지고 혈당량을 키워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몸에 이자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이자라고 하는 기관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자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자섬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존재하는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인슐린, 우리 익숙한 호르몬이죠.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에 작용합니다. 표적기관이 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이 간에 작용하면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아까 글리코젠이 분해되어서 포도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방출이 되면 혈당량이 상승할 수 있겠네요. 반면 인슐린이 간에 작용하게 되면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과정이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 글리코젠의 재료가 포도당이니까 포도당을 많이 쓰면 당연히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혈당량을 상승시키는 글루카곤,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혈당량이 지금 일정 범위 있다가 갑자기 정상 범위보다 좀 높아졌죠. 혈당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자가 그 혈당량 상승을 인식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은 주되게 간에 작용하지만 간 이외에 또 다양한 세포, 조직에게 작용을 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신호로 작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혈당량이 떨어지고 혈당량이 정상 범위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혈당량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당연히 이자가 감지해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간에 작용을 해서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니까 포도당이 혈액으로 방출이 되어서 혈당량이
혈당량은 다시 올라가게 되고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저기 보면 이제 사람의 혈액에는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그 중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 흡수를 하죠. 이 포도당이 쭉쭉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흡수되게 되면 소장을 흐르는 모세혈관에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고 그 포도당들이 여러분들의 간으로 전달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온몸으로 전달이 돼요. 이 포도당이 지금 단당류의 형태로 내 몸에 흡수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포도당은 이렇게 막을 통과할 때 포도당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통해서 이동을 해줘요. 포도당이 혈당량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혈당량 상승을 감지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자라고 했죠.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저 팬크리스라고 하는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호르몬이 분비될 건데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중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혈액을 타고 가다가 자신의 표적세포의 수용체에 저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용체에 결합한 신호를 받아서 포도당의 흡수가 늘어나게 되고 간에서는 글리코젠의 합성이 촉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포도당을 소모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다시 포도당의 농도가 계속 떨어지게 되죠. 일정 수준보다 더 낮은 포도당의 농도가 되면 내 몸에서 사용할 포도당이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에 혈액에 포도당을 다시 올려주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의 몸이 저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금 막 에너지가 부족하고 포도당도 부족하죠. 이때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내 몸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표적기관인 바로 간에 작용하게 되는데요. 간의 수용체에 저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간 안쪽에 존재하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해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혈당은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자,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삼투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작년에 통합과학 수업에서도 이 달걀을 어떤 용액에 넣었냐에 따라서 달걀이 팽창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이런 걸 보았죠. 삼투라고 하는 현상은 고농도의 용액에 물이 적고 저농도의 용액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저농도의 용액에서 고농도의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불렀죠. 정상 삼투압 환경에서는 세포는 온전한 형태를 띨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의 농도가 낮아버리면 적혈구와 같은 세포들은 팽창하다가 터져버리기도 하고요. 오른쪽과 같이 주변의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 오히려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혈액이나 혹은 혈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액체들은 일정한 농도의 삼투압을 가져야 돼요. 일정한 농도의 삼투압을 가진다는 얘기는 물의 양도 조절이 되고 물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용질, 나트륨 이온이나 염소 이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용질들의 농도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에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대로 감지하는 곳이 바로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입니다. 특히 이제 시상하부에서 여러분들의 농도를 감지를 해서요. 이 시상하부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항이뇨 호르몬을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뇌하수체 후엽에게 전달을 해요.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혈액으로 항이뇨 호르몬, 항이란 말은 막는다, 이뇨라는 것은 오줌을 누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줌을 누기 어렵다, 이 말은 오줌의 양을 줄인다. 오줌의 대부분은 다 물이잖아요. 그 물을 내 몸으로 되가져오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바로 여러분들의 콩팥이에요. 오줌을 만들어내는 콩팥이죠. 이 콩팥에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면 거꾸로 소변으로 빠져나갈 물이 내 몸으로 되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되가져오는 과정을 물의 재흡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물의 재흡수가 촉진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고 혈액량과 혈압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짠 음식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 삼투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삼투압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빠져나갈 물을 내 몸으로 되가져오게 되죠. 그럼 내 몸에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혈액량도 늘어나고 혈압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을 많이 잃어버렸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될까요? 억제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물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물을 재흡수할 수 있는 항이뇨 호르몬은 분비가 촉진이 되어야겠죠.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적극적으로 분비되는데 항이뇨 호르몬의 적극적인 분비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갈증을 느끼죠. 사실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는 거는 이미 한참 전에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을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하면 물의 재흡수가 증가됩니다. 혈액량이 적고 혈장 삼투압이 높다.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는 증가하겠죠. 물의 재흡수가 촉진이 되면서 혈액량과 혈장은 증가하고 혈장 삼투압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혈액량이 많고 혈장 삼투압이 낮다면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는 감소되고 수분 재흡수도 억제되겠죠. 그러면 혈액량, 혈압은 감소하고 혈장 삼투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혈당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조절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본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